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개념 정리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당연히 테리 스미스의 글을 먼저 읽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걸 테니까 미리 읽었을 때 과연 이런 느낌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자꾸 동시대성, 특히 우리의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시대성과 비교되면서 동시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자꾸 등장했던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은 뭔가?"라고 설명을 하기 위하면 위에서 "그럼 청소년은 뭐고 아이는 뭐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것처럼 동시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교될 만한 단어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진짜 이럴 때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뭐냐고 쿡쿡 찌르면서 막 물어대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정답을 맞히신 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모더니티였습니다. 네. 책에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오히려 영어 원서로 보면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컨템포러니티라고 나와 있고 모더니티라고 나와 있으면 둘 다 끝에가 ty로 끝나면서 니티, 니티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같이 짝이 맞는 개미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차라리 동시대성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얘가 단어가 근대성 혹은 현대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아 동시대성이 있고 근대성이나 현대성이라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 번역에서 얘는 하나는 한글을 선택하고 얘는 영어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좀 빨리 눈치채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만약에 제가 번역하더라도 모더니티를 감히 현대성과 근대성 중에 한 단어를 골라서 번역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느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걸 번역자가 함부로 딱 한 개만 고정시켜 버리면 자 우리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근대성, 근대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제 시대에 일본이 막 우리 한반도에다 기차를 깔아 주고 네 교육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신식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소위 기억하고 있는 근대화잖아요. 뭐 일제 시대까지 안 간다 치면 60 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 보세." 하면서 농촌에다가 흙길에다 아스팔트를 깔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에서의 근대화 운동? 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성 하면은 그 느낌은 좀 아닌 거죠. 모던이지만 현대라고 그걸 번역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니티라는 말을 텔리 스미스가 쓸 때 두 가지를 다 끌고 오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해서 쓴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모더니티라는 말로 써 줬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대성 컨템포러니티도 번역하지 말고 콘템포러니티 이렇게 쓸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더니티라는 단어에 익숙한 만큼 컨템포러니티라는 영단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그냥 동시대성이라고 말을 해 줘야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단어로 보기에는 별로 둘이 어떤 그런 짝이 맞는 느낌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게 동시대성을 말을 하는데 동시대성이란 건 모더니티 다음으로 나오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라고 개념을 잡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열심히 잘 읽으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단과 제가 대화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단은 자꾸 저는 모더니티가 아닌 컨템포러니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무슨 예를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이런 예가 더 좋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보면 '아니야. 지금 너는 그건 모더니티 담론에서 나와야 될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굉장히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이 짧습니다. 그래서 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초반에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 가지고 모던이다 포스트 이다 가지고 막 논쟁을 하던 시절에 여러분은 어린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모더니티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모더니티를 지나서 나오는 컨템포러니티 얘기를 하니까 앞에 것도 모르는데 뒤에 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
배워야 될 건 정말 많고요. 뭐든지 '처음부터 배우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가질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모더니티랑 컨템포러리티를 그냥 동시에 20 대의 나이에 갑자기 훅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저처럼 모더니티에 좀 더 익숙하고 컨템포러리티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이 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 성장을 하여서 유럽이나 미국이 천천히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 이루어왔던 거를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속도는 높되 막 이상한 과부하가 걸리고 네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10년 이상 하다가 30 대가 되니까 좀 느긋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 위에다가 뭘 얹어가고 할 수 있다면은 대학교 때는 아직 그만큼 쌓아 놓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오늘 글을 읽다가도 뒤에 중간 부분에 이제 낭시 얘기 나오면서 하이데거 나오지 칸트 나오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거와 이건 다 알고 막 비교를 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아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그 '처음부터 또박또박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느리고요. 차라리 역주행을 하세요. 컨템포러니티 동시대성에서 시작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알아가는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쁜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위험한지도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사실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참 학생으로 공부할 때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 논쟁이 진짜 심했어요. 네. 좀 써 볼까? 네. 우리가 이렇게 모더니티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네. 요 앞에다가 포스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죠. 네. 요렇게 붙여 가지고 네. 형용사로 하면은 모던, 포스트 모던이 되는 거죠. 네. 저렇게 앞만 딱 붙이는 건 우리가 흔히 무슨 안티 이런 단어도 붙이고 앞에다가 이렇게 네. 뭘 콕 집는 건 이 뒤에 있는 애가 사실은 매우 튼튼하고 이미 권위가 있고 중요할 때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것의 후속편처럼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들 안 좋은 점들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면서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한참 담론의 주류를 이룰 때는 이거 이상 세상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바야흐로 2020 년이 되어서 지금 제가 현대미술 이론 같은 거 담론 같은 걸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포스트 모던 크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그 담론은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있어요. 네. 시티폰이라는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삐삐라는 고대 문물을 사용하다 전 대학교 때 썼습니다. 삐삐라는 걸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직전에 네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이렇게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 물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망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 시티폰이란 게 만약에 안 나와 없었다면은 핸드폰 시대가 그렇게 빨리 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다리처럼 되게 필요하긴 한데 나왔다 생각보다 빨리 싹 없어진 거죠. 시티폰은 정말 짧았고요. 1-2 년이고 좀 더 긴 걸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워커맨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꼽아서 듣고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다가 MP3라는 애가 좀 나왔었는데 네 이 기능이 곧바로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이제 그냥 음악만 듣는 MP3가 잘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런 물건 중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전자사전이 있어요. 네. 어린이 때 쓰셨어요? 네. 그 전자사전이라는 것은 오직 단어를 찾는 기능만 있는 이런 가전제품인데 네. 그거가 이제는 핸드폰이 어디서든 와이파이 잡아 쓰고 이런 온라인 사전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됐죠. 네. 그게 점점 막 모델도 예쁘게 발전하고 디자인도 잘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고가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시기에 싹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싹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은 그걸 그렇게 힘들여서 애써 많이 설명해야 될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테리 스미스의 동시대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은 모던이란 개념인데요. 네. 그거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31쪽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읽어보면은 "모더니티는 이제 우리의 과거다."라는 상당히 선언문적인 과격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미리 써 놓았습니다. 네. "Modernity is now our best." 네. 아직도 모더니티 신봉자들은 이 말 들으면 충격받겠죠. 날 화석으로 만드는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한물 같다고 내다 버리는구나라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네. 모던 개념은요. 시간 개념상 좀 목표가 확실히 있고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일직선적이에요. 네. 발전 개념이에요. 네. 발전 물론 아주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1700 년, 800 년대 계몽주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일선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선진국들이 이 앞에 있고 그리고 좀 이걸 뒤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시간 개념상.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뭐 30년 뒤처져 있다, 20년 뒤처져 있다, 10년 뒤처져 있다. 뭐 요즘은 그런 말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나라가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네. 한국이 20년이 지나면 미국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옛날엔 진짜 많이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시간관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탈식민주의 문학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게 조스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이 뭐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에 식민시대 막 개발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자원을 착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유럽 사람들이. 네. 그런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 가서 난생 처음 정글과 밀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유럽은 그때 벌써 뭐 빌딩 짓고 뭐 기차도 다니고 막 이런 식인데 그냥 원주민만 있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런 깊은 야생의 초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개념에서 아직 원주민들이 있는 곳은 시간상으로 인류가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네. 시차가 좀 있고 위도 경도가 좀 다른 그런 어떠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선조들이 훨씬 덜 문명화되고 동물처럼 살고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가능한 인식 체계가 바로 네 모더니티 안에서의 시간관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즘은 좀 덜 그렇죠,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과연 저 감수성을 다 버렸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굳이 막 인도 같은 데 배낭여행을 가 가지고 바라나시에서 인도 사람들이 막 불에다 화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2020 년에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시간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얻고 싶어서 그걸 여행의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아 여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 때묻지 않았어. 그렇게 막 과학 기술이 발달된 네 그런 문명화에 때묻지 않았어.'라고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평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이 느낌이 그러면 모더니티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았다면은 그러면 컨템포러니티는 이 느낌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애가 이렇게 빙빙 돈다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했다 백을 했다가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라고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이건 대답을 하기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선생님이 못 가르치면 어떡해요? 이래 가지고 나도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마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는 낭시 이야기와 함께 나옵니다. 네. 일단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겠죠? 맨 처음에 "동시대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대충 사회적인 분위기를 깔고 서론을 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낭시가 말한 오늘의 예술에 대한 것을 반박하면서 네, 칭찬하면서 동시에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예술계가 바라보는 동시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여기는 좀 더 미술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을 합니다. 좀 더 사회적인 얘기에서 점점 예술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요, 내용을.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과연 그러한 시간 개념 또는 지구와의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6쪽을 한번 펴 볼게요. 네. 36쪽 처음 보시면은요. 그는 이러한 주장을 프랑스인들이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 중심의 경제적 지정학적 도시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리제이션보다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한 세계 창조와 의미의 순환을 가리키는 모덜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현상과 결부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보다 모덜리제이션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순환 구조, 원, 동그라미에 대해서 더 느낌을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테리 스미스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섣부르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함께 해 보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그렇다면은 저런 지정학적 모형에 대해서 만약에 드로잉을 한다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야."라고 알려줄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오독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제 멋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그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놔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테리 스미스는 낭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는 상태이죠. 네. 여기서 다시 하나의 차이가 나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거와 영미권 사람들이 하는 거와 이름부터도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장 르잉 낭시 얘가 프랑스일 거고 네. 테리 스미스는 영미권일 거고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이 영미권과 불어권 학자들이 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네. 이거는 좀 많이 가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몇 가지 글을 더 보시면서 네 '아 진짜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취향에 맞다.'라는 것까지도 느끼실 수 있으면은 독서를 좀 하신 거 예 미술 이론에 대한 독서를 좀 하신 거라는 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